절대 알려져서는 안 될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절대 발굴되어서는 안 될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 안 될 세 명의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문명의 흔적조차 없고 휴대폰 신호도 닿지 않는 몽골의 외딴 고비 사막에서 2017년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설명하기 불가능합니다. 세 명의 숙련된 고고학자들이 동시에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담긴 디지털 카메라 한 대였습니다. 수사관들이 그 사진을 보았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세 명의 고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들의 발견물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뒤편 희미한 그림자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전문가들은 오늘날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몽골의 가장 외진 지역에서 일상적인 위성 지도 작성 임무 중 이상한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지질학자들이 기후 변화 연구를 위해 이 지역을 지도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위성 이미지에는 수마일에 걸쳐 완벽하게 기하학적인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지형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의 대칭성은 매우 정밀했고 배열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자 이것이 매장된 복합 구조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모래 언덕 아래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구조물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몽골의 이 지역에는 이전에 어떠한 문명도 존재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고고학계에 퍼지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몽골 정부는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발굴을 위해 작고 숙련된 한 팀에게만 허락했습니다. 이 팀을 이끌도록 사라 미첼 박사가 선택되었습니다. 사라 박사는 38세의 나이에 이미 세 가지 주요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옥스퍼드에서 교육을 받았고 케임브리지의 교수였습니다. 또한 현장 고고학에서 2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앙아시아 문명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했으며 몽골 역사가 그녀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사라 박사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를 이 연구를 위해 중단했습니다. 사라 박사와 함께 중국계 미국인 고고학자 제임스 첸 박사가 합류했습니다. 그는 고대 매장지 전문가였습니다. 42세의 제임스 박사는 평생을 지하 구조물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페루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륙에서 발굴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제임스 박사의 접근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모든 관찰 결과를 문서화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밀성 때문에 사라 박사는 이 임무에 그를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제임스 박사에게 이 발견은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위성 이미지가 이것이 미지의 문명에 속하는 거대한 매장 단지일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팀원은 러시아인 인류학자이자 언어학자인 안나 볼코프 박사였습니다. 33세의 안나 박사는 언어와 고대 문자의 천재였습니다. 그녀는 12개의 다른 고대 언어를 읽을 수 있었고 멸망한 문명의 문화적 관습을 재구성하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안나 박사의 전문 분야는 수수께끼 같은 상징과 미지의 문자를 해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여러 비문을 번역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글이나 상징이 발견된다면 그녀만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안나 박사가 이 탐험에 합류했습니다. 안나 박사는 자신의 일에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이 임무는 그녀에게도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이 세 명은 각기 다른 국가와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로 묶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고학에 대한 집착과 미지의 것을 알고자 하는 그들의 끝없는 호기심이었습니다.
3명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함을 이루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3명 모두 이 탐험이 그들의 경력에서 가장 큰 발견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탐험이 자신들의 마지막이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2017년 6월, 팀은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군용 헬리콥터가 그들을 유적지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그곳까지는 도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헬리콥터가 고비 사막 위를 날아갈수록 아래의 풍경은 더욱 황량해졌습니다. 수마일에 걸쳐 식물도 수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끝없는 모래 언덕과 바위 투성이의 노두만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이 지역을 현지인들이 죽음의 지대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동물도 오지 않고 어떤 새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곤충조차도 드물었습니다. 사라 박사는 자신의 일기에 이곳이 마치 다른 행성 같다고 썼습니다. 완전히 생명이 없고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팀은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몽골 정부는 그들에게 2명의 현지 가이드와 4명의 지원 직원을 제공했습니다. 장비와 보급품을 위해 3개의 큰 텐트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생활 공간을 위해 3개의 작은 텐트가 마련되었습니다. 통신을 위해 위성 전화 한 대가 있었습니다. 이 전화는 이틀마다 울란바토르와 연락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사라 박사는 첫날부터 엄격한 규약을 정했습니다. 매일 저녁 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발견은 즉시 문서화되어야 했습니다. 어떠한 위험한 행동도 팀의 합의 없이 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처음 사흘은 탐사에 사용되었습니다. 팀은 유적지를 지도화하기 위해 지표투과 레이더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래 아래 약 20피트 깊이의 거대한 석조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약 200피트의 정사각형 면적에 걸쳐 있었습니다. 레이더 이미지는 이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방과 복도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네트워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조물의 건축 양식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형태였습니다. 제임스 박사는 계산하여 이 구조물을 건설하는데 최소 수천 명의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문명의 소행일 것이었습니다. 넷째 날,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팀은 레이더 이미지에 따라 주 출입구 근처에 있는 전략적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그곳까지 운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동으로 발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첫날부터 약 15피트 깊이에서 그들은 첫 번째 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절단되고 연마된 검은색 화관감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화관감이 자연적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 화관감이 다른 곳에서 운반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마도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 발견은 그 자체로 놀라웠습니다. 이것은 이 문명이 기술적으로 진보했으며 막대한 자원을 통제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팀은 체계적으로 발굴을 계속했습니다. 모든 층은 조심스럽게 제거되었습니다. 모든 발견물은 사진으로 기록되었고 모든 세부 사항은 노트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라 박사는 매일 자신의 비디오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디오들에서 그녀의 흥분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8째 날, 그들은 부분적으로 벽을 발견했습니다. 이 벽에는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안나 박사는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이 조각들은 알려진 어떤 문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상징들은 기하학적이며 매우 복잡하고 정밀했습니다. 안나 박사는 이 상징들의 상세한 사진을 찍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에 이 상징들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진다고 썼습니다. 마치 이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지만 어디서 보았는지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10째 날,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팀은 돌문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은 거대했습니다. 약 8피트 높이의 5피트 네오비였습니다. 검은 화관감으로 만들어졌으며 정교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 중앙에는 나선형처럼 보이는 커다란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수학적 나선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불규칙한 부분이 있었고 마치 의도적으로 왜곡된 것 같았습니다. 문 주위에는 작은 상징들이 일련의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안나 박사는 이 문을 2시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징을 조심스럽게 문서화했습니다. 저녁 회의에서 그녀는 팀에게 이 상징들이 경고 메시지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자가 완전히 미상이어서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임스 박사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문을 조심스럽게 조사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 수 있는 명확한 장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문에는 경첩도 손잡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단단한 블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박사가 문 가장자리를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그것이 실제로 문틀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틈새가 너무 미세하여 종이 한 장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밀도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이 구조물이 최소 1000년 또는 2000년 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라 박사는 문을 강제로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고고학 윤리에 따르면 구조물을 손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 주위를 더 발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다른 입구나 어떤 장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모두가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투라는 이름의 현지 가이드 중 한 명이 갑자기 텐트 밖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패닉 상태였습니다. 사라 박사와 제임스 박사가 즉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투는 몽골어로 매우 빠르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이드가 통역했습니다. 바투는 땅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했으나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함께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팀은 바투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라 박사는 사막에서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람이나 기온 변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투는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바람이 아니었고 다른 무언가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르덴이라는 다른 가이드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현지 전설에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이 저주받은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고대에 강력한 샤먼이 묻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샤먼은 매우 사악했으며 벌로서 산채로 매장되었습니다. 그의 매장지는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에르덴은 현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멀리하며 아무도 자발적으로 이곳에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라 박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미신으로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고대 유적지에 대해 이러한 전설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고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사실을 발견하고 역사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안나 박사도 사라 박사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저주받았다고 알려진 여러 유적지에서 일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박사는 약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전설들이 종종 과장되었을지라도 어떤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발굴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팀은 2교대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문 주위를 발굴했고 저녁에는 안나 박사가 상징들을 해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임스 박사는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문돌에는 조각이 아닌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불에 탄 자국 같았지만 매우 정밀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박사는 분석을 위해 샘플들을 채취했습니다. 그는 또한 문 근처 흙에서 이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광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관찰 결과는 그가 조심스럽게 문서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중요성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14일째 날 불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팀이 발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일부 장비가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녁에 조심스럽게 정리해 두었던 삽과 붓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몇몇 도구들은 구덩이 속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두들 밤에 강한 바람이 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바투는 밤이 매우 고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밖에 앉아 경계 근무를 섰고 바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팀원들 사이에 약간의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사라 박사는 아마도 어떤 동물이 왔을 것이라고 모두를 안심시켰습니다. 비록 이 지역에서는 동물이 드물었지만 말입니다. 그녀는 현장을 감시하기 위해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해가 지고 있을 때 안나는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안나가 상형 문자를 연구하던 중 갑자기 어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상형 문자들이 특정 순서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이것이 수학적 암호일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안나는 밤새도록 여러 순열과 조합을 시도하며 작업했습니다. 아침까지 안나는 부분적인 해독을 마쳤습니다. 안나가 발견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형 문자는 세 단어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들은 저 너머, 경계, 귀환이었습니다. 안나는 이 단어들의 맥락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경고였는지 지시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언급이었는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언급이었는지 불분명했습니다. 16번째 날, 팀은 문 옆에서 좁은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이 통로는 부분적으로 무너져 있었지만 제임스는 통로를 치울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문을 우회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팀은 조심스럽게 잔해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물 손상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작업은 매우 더뎠습니다. 그러나 이틀 밤낮의 노력 끝에 한 사람이 몸을 웅크리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통로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사라는 3명이 안으로 들어가고 보조 인력은 밖에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안전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헬멧, 손전등, 밧줄, 응급처치 키트, 무선 송신기,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바투는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팀은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2017년 6월 18일, 이 날짜는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아침 9시 팀은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안나가 가장 날씬했기 때문에 맨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사라, 그리고 제임스였습니다. 통로는 좁고 폐쇄 공포증을 유발했습니다. 벽은 거칠었고 여러 곳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었습니다. 약 20피트를 기어간 후 통로는 큰 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팀은 손전등으로 방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숨막히는 광경이었습니다. 방은 거대했고 지름은 약 50피트였습니다. 천장은 약 30피트 높이였습니다. 벽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정교한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솟아오른 단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석관처럼 보이는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팀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기는 탁했지만 숨쉬기에는 괜찮았습니다. 사라는 산소 측정기를 확인했고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온도는 예상외로 따뜻했습니다. 밖은 100도가 넘었지만 방 안은 화씨 75도 가량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각들은 경이로웠습니다. 이 조각들은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었지만 알려진 어떤 역사와도 일치하지 않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일부 조각에는 사람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지만 그들의 비율은 이상했습니다. 일부는 최면을 거는 듯한 기하학적 문양이었습니다. 안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라는 석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석관은 문과 같은 재료인 검은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석관은 길이가 약 7피트, 내어비는 3피트였습니다. 표면은 매끄러웠지만 일부 영역에는 이상한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라는 조심스럽게 석관을 조사했습니다. 상단 표면에는 큰 상형 문자가 있었는데
문에 있던 것과 같은 나선형 상형 문자였습니다. 사라는 손가락으로 이 상형 문자를 따라 그렸습니다. 그녀가 상형 문자를 완전히 따라 그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소리는 약 10초간 지속된 후 멈췄습니다. 제임스는 돌들의 배열 때문에 생기는 음향 효과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이것이 다른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나는 방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측정기는 같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라는 석관을 열어보려고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임스는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석관 안에는 보존을 위한 특정 대기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면 안에 있는 것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또한 이것이 일생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타협했습니다. 그들은 석관을 안을 엿볼 수 있을 만큼만 살짝 열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적절한 장비를 가져와 전문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석관에 덮개를 밀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것은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아주 적은 노력으로 덮개가 미끄러져 내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사라는 손전등을 안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석관은 비어 있었습니다. 시신도 유물도 없었습니다. 매끄러운 검은 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닥 표면에는 무언가 있었습니다. 지름이 약 6인치인 원형의 함몰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몰부 중앙에는 작은 물체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름이 약 2인치인 완벽한 구형의 수정이었습니다. 수정은 반투명했으며 손전등 빛이 닿자 내부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색깔은 파란색에서 초록색,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혹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매료되어 이 수정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안나는 수정을 손에 쥐었습니다. 안나가 그것을 만지자마자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통증 없는 가벼운 전기 충격처럼 따끔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나는 수정을 손바닥에 쥐고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미세한 입자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나는 그런 것을 전에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연 수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정의 구조는 매우 완벽하고 인위적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이것이 고대 기술의 일부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진보된 문명이 만든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방을 더 탐사했습니다. 벽의 조각들은 면밀히 조사되었습니다. 안나는 몇몇 상형 문자가 방의 여러 부분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안나는 이 상형 문자들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바닥을 조사했습니다. 바닥도 검은 돌로 만들어졌지만 어떤 조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을 때 바닥에 매우 희미한 선들이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을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들은 너무 미묘해서 일반적인 빛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자외선 램프를 꺼내 바닥에 비추었습니다. 패턴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만다라 같았으며 중앙에는 석관이 놓여 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벽 뒤편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들이 약간 다르게 배열된 몇몇 구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들이 숨겨진 칸막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는 한 구역을 조심스럽게 눌러 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구역을 시도했습니다. 갑자기 부드러운 딸깍 소리가 났고 벽의 작은 부분이 미끄러져 좁은 공간을 드러냈습니다. 안에는 몇몇 물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냈습니다. 그것들은 약 6인치 정사각형의 금속판이었고 이 금속판들에도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총 5개의 판이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보호천으로 감쌌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팀은 방에서 약 3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수백 장의 사진을 찍고 상세한 기록을 남겼으며
몇몇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사라는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발견물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방을 나가기 위해 돌아서자 안나는 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안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방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떠나지만 무언가가 그곳에 남아 그들과 연결된 듯 했습니다. 안나는 이 느낌을 무시하고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팀은 발견물들을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수정은 특별한 보호 케이스에 보관되었습니다. 금속판들은 개별적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사진과 기록들은 정리되었습니다. 저녁 회의에서 세 사람은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사라는 이번 발견이 잠재적으로 획기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문명의 증거이자 진보된 기술의 징후입니다. 또한 많은 질문을 제기하는 신비한 유물들이기도 했습니다. 제임스는 이 발견들을 몽골 당국과 국제고고학계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먼저 완전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성급하게 보고했다가 나중에 뭔가 잘못된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그들의 신뢰도에 해를 끼칠 것이었습니다. 팀은 며칠 더 현장에 머물며 방을 더욱 철저히 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발견물들을 제대로 문서화하여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안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텐트에 앉아 수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작은 휴대용 현미경을 꺼내 수정을 조사했습니다. 안나가 본 것은 기이했습니다. 수정 내부의 입자들은 그저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안무를 짠 것처럼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마다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안나는 이 움직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패턴 변화가 예측 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작위적인 것도 아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안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근본적인 논리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정 무렵 안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멀리서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나는 텐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캠프장은 조용했고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발굴 현장 방향으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막 열기 때문에 생기는 신기루, 즉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빛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안나는 재킷을 입고 조용히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나는 천천히 현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나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빛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 빛은 방의 방향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안나의 마음속에서는 돌아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나의 호기심이 더 강했습니다. 안나는 통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빛은 분명히 방 안에서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손전등을 꺼내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기어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나가 본 장면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의 모든 조각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하는 부드럽고 깜빡이는 빛이었습니다. 바닥의 기하학적 패턴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관 주변의 공기는 열기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돌 조각들이 빛날 수는 없습니다. 전원도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안나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을 때 사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둠뿐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오작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찍어 확인했을 때 제대로 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이것이 카메라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기 현상이거나 혹은 오직 인간의 눈으로만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방의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입김이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안나는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속삭임이었습니다. 아주 부드러웠지만
매우 많은 소리였습니다. 마치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말하는 것 같았지만 단어들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매혹되기도 했습니다. 속삭임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안나는 목소리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안나는 귀를 기울여 어떤 단어라도 들리는지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분명하게 한 단어가 들렸습니다. 떠나라였습니다. 안나는 즉시 돌아서서 통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최대한 빠르게 기어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안나는 거칠게 숨을 쉬며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통로에서는 어떤 빛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거의 1시였습니다. 안나는 방에 약 30분 동안 머물렀던 것입니다. 안나는 자신의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밤새 안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실제였는지 아니면 마음이 자신을 속인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피로, 고립, 발견의 흥분, 이 모든 것이 환각을 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아침에 사라와 제임스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안나 스스로 이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팀은 일상적인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사라는 금속판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방의 건축학적 세부 사항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의도적으로 수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나는 수정 가까이에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바투는 울란바토르에서 무선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발굴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발견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라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발굴 작업은 순조롭다고 답장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상세 보고서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후에 안나는 사라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밤의 경험을 공유했다. 사라는 진지하게 들었다. 사라는 이것이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럴듯한 설명은 안나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피로로 인해 환각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사막 환경에서 고립된 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드물지 않다. 사라는 안나가 오늘 쉬고 방에 들어가지 않으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제안했다. 안나는 동의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것이 진짜라고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저녁에 사라와 제임스는 방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몇 가지 측정값을 더 얻고 특정 구역을 촬영해야 했다. 안나는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사라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안나는 자신이 괜찮다고 주장했다. 세 사람은 장비를 챙겨 현장으로 향했다. 시간은 대략 6시였다. 화해는 아직 지지 않았지만 하늘의 색깔이 변하고 있었다. 사막의 일몰은 매우 아름답다. 하지만 그날 사라는 그것이 불길하게 느껴졌다. 마치 자연이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다. 세 사람은 통로를 통해 방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다. 빛도 없었고 이상한 소리도 없었다. 사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안나의 이야기가 정말 환각이었다고 생각했다. 팀은 작업을 시작했다. 사라는 벽의 특정 부분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특이한 표시들이 있었다. 제임스는 바닥의 기하학적 패턴을 측정하고 있었다. 안나는 상징들의 상세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대략 1시간 동안의 작업이 지났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갑자기 제임스가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석관이 있던 바닥 중앙에 돌 중 하나가 약간 움푹 들어가 있었다. 마치 버튼처럼 보였다. 제임스는 사라를 불러서 보여주었다. 사라는 조심스럽게 돌을 조사했다. 이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디자인이었다. 사라는 아마도 이것이 어떤 장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는 누르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사라의 호기심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돌을 눌렀다. 방 안에 큰 딸깍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석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중앙에서 옆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아래에 무언가를 더 드러냈다. 석관 아래에는 계단이 있었다. 검은 돌계단은 아래로 이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팀은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이 방이 단지 하나의 방이 아니라 더 큰 복합단지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했다. 사라는 손전등을 계단 아래로 비췄다. 그녀는 약 30걸음 정도를 셀 수 있었다. 그 후 계단은 방향을 틀어 보이지 않았다. 팀은 빠르게 논의했다. 이것은 중대한 발견이었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하기도 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안전할까? 그곳에 산소가 있을까? 구조물은 안정적일까? 제임스는 오늘 가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제대로 준비하고 안전 장비를 갖추고 어쩌면 더 큰 팀과 함께 돌아오기로 했다. 이것은 현명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사라는 오늘 가지 않으면 당국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 발견은 너무 중요해서 정부가 이를 통제하려 할 것이었다. 세 사람은 심지어 현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었다. 사라는 그저 조금만 내려가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자고 말했다. 안나는 사라를 지지했다. 제임스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세 사람은 손전등과 무전기를 확인하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계단은 좁고 약간 고르지 않았다. 양쪽에 벽이 가깝게 있어 터널 같은 느낌을 주었다. 온도는 그들이 내려갈수록 떨어졌다. 30걸음 후에 계단은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또 30걸음, 그리고 다시 한번 방향을 틀었다. 이 패턴은 계속되었다. 팀은 거의 150걸음을 내려갔다. 사라는 자신들이 이제 지하 약 75피트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마침내 계단은 좁은 통로로 이어졌다. 이 통로는 대략 6피트 높이와 4피트 폭이었다. 벽은 매끄러웠지만 조각은 없었다. 바닥은 평평했다. 천장에서는 종유석 같은 이상한 형태들이 매달려 있었지만 이것들은 돌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어떤 결정질 물질로 만들어져 있었다. 사라는 작은 샘플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물질은 매우 단단했다. 제임스는 온도를 확인했다. 이제 화씨 50도 정도였다. 안나는 산소 측정기를 확인했다. 수치는 약간 낮았지만 여전히 안전했다. 팀은 통로를 걷기 시작했다. 약 50피트 전진한 후 통로는 두 방향으로 갈라졌다. 사라는 왼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약 20피트 정도 갔을 때 통로가 갑자기 넓은 공간으로 이어졌다. 팀은 손전등을 비췄다. 그것은 거대한 동굴이었다. 너무 커서 손전등의 빛이 멀리 있는 벽까지 닿지 못했다. 사라는 조명탄을 꺼내 불을 붙였다. 밝은 빛이 동굴을 비추었다. 그들이 본 것은 숨막히도록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섬뜩했다. 동굴 바닥에는 수백 개의 돌 구조물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작은 석관처럼 보였다. 모두 정교한 격자 무늬로 배열되어 있었다. 천장은 매우 높았고 아마도 100피트 정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천장에서는 그 결정질 형태의 거대한 덩어리들이 매달려 있었다. 조명탄 빛이 그것들에 닿자 빛을 반사하며 만화경 같은 효과를 만들어냈다. 동굴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고 색깔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이것은 초현실적이었다. 안나는 고대 매장지 같다고 속삭였다. 사라도 동의했다. 제임스는 이것이 매장지라면 잠재적으로 수백 구의 시신을 담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기념비적인 발견이었다. 팀은 조심스럽게 동굴로 들어갔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석관으로 다가갔다. 이것은 위의 석관보다 작았고 길이는 대략 5피트였다. 표면에는 최소한의 조각만 있었다. 제임스는 조심스럽게 상단을 조사했다. 그것은 밀봉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 석관으로 이동했다. 이것도 비슷했다. 팀은 무작위로 몇 개를 더 조사했다. 모두 약간의 변형이 있는 비슷한 디자인이었다. 안나는 일부 석관에는 다른 석관에는 없는
특정 상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이 상징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갑자기 그들이 동굴의 대략 중앙에 있을 때 제임스의 무정이가 지직거렸다. 잡음이 들렸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바투였다. 그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신호가 너무 약했다. 제임스는 응답하려 했지만 송신이 되지 않았다. 그들이 지하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사라는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본 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적절한 장비와 팀을 꾸려 돌아올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출구 쪽으로 돌았을 때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조명탄은 이제 희미해지고 있었다. 어둠이 서서히 기어들어 오고 있었다. 세 사람은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애썼다. 사라는 체계적으로 탐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굴은 둥그렇고 출구는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동굴의 둘레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제임스는 새로운 조명탄을 켰다. 팀은 천천히 벽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걸을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벽은 균일했고 특별한 특징이 없었다. 그리고 모든 석관들이 비슷하게 보였다. 안나는 마치 자신들이 원을 그리며 걷는 것 같다고 느꼈다. 대략 15분 후 제임스가 하나의 통로를 발견했다. 그들은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것은 통로였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세 사람은 이곳이 자신들이 왔던 통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은 더 넓었고 방향도 다른 것 같았다. 사라는 아마도 이것이 다른 출구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것 역시 결국 위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팀은 이 통로를 따라갔다. 통로는 곧고 꺾이는 곳이 없었다. 대략 100피트 정도 간 후에 그것은 또 다른 방으로 이어졌다. 이 방은 동굴보다 작았지만 여전히 넓었다. 그리고 그 배치는 완전히 달랐다. 벽에는 광범위한 조각들이 있었다. 바닥에는 석관이 없었지만 중앙에는 큰 돌 테이블이 있었다. 그리고 이 테이블 위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물건들은 금속으로 되어 있었고 심하게 부식되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들은 도구처럼 보였다. 일부는 수술 도구 같았고 일부는 용도를 알 수 없었다. 사라는 한 물건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것은 예상외로 무거웠다. 제임스는 다른 것을 들었다. 그는 그것을 자세히 조사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었고 정밀공학의 표본이었다. 안나는 벽을 조사하고 있었다. 이곳의 조각들은 달랐다. 이것들은 그림이 아니라 순수한 상징들이었다. 특정 패턴으로 배열된 상징들의 줄과 줄이 이어졌다. 안나는 이것이 텍스트, 문서, 어쩌면 기록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문자 언어의 증거였다. 이 문명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포괄적인 텍스트였다. 안나는 너무 몰두해서 사라와 제임스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안나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사라와 제임스가 방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특정 구역을 조사하고 있었다. 안나는 그들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의 발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바닥 타일 하나가 약간 움푹 들어갔다. 안나는 아래를 보았다. 그녀는 실수로 압력판을 밟은 것이었다. 방 안에 큰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라와 제임스는 돌아보았다. 방 입구에서 돌판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방을 봉인하려 하고 있었다. 사라는 소리치며 입구 쪽으로 달려갔다. 제임스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안나도 달렸다. 그러나 돌판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라는 돌판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했다. 그녀는 간신히 성공했다. 제임스도 똑같이 했다. 하지만 안나가 도착했을 때 돌판은 이미 매우 낮게 내려와 있었다. 안나는 노력했지만 끼어버렸다. 사라와 제임스는 돌판을 밀어 올리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안나는 패닉 상태에서 자신을 당겨 빼내려고 했고 어떻게든 몸을 비집고 밖으로 나왔다. 돌판은 큰 쿵소리와 함께 바닥에 닿았다. 방은 봉인되었다. 세 사람은 거친 숨을 쉬고 있었다.
안나는 돌판에 스친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사라가 그녀를 확인했다.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제임스는 방의 입구를 조사했다. 돌판은 단단했고 다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는 보이지 않았다. 사라는 이것이 분명히 함정이었다고 말했다. 이 구조물은 침입자를 가두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팀은 자신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함정으로 가득 찬 지하 복합단지에서 길을 잃었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조명탄은 서서히 소모되고 있었고 손전등 배터리는 제한적이었으며 식량이나 물은 없었다. 사라는 팀에게 침착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했다. 그들은 왔던 통로를 통해 돌아갈 것이었다. 그들은 동굴로 돌아가서 적절한 출구를 체계적으로 탐색할 것이었다. 팀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동굴에 도착했을 때 뭔가 달랐다. 석관의 배열이 달라 보였다. 어쩌면 그들이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었다. 안나는 표시 시스템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제임스는 분필을 꺼내 벽에 화살표를 그렸다. 팀은 탐색한 각 구역을 표시하면서 동굴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했다. 대략 1시간 동안 탐색한 후 그들은 또 다른 통로를 발견했다. 그것은 좁았고 위쪽으로 경사져 있는 것 같았다. 이것은 유망해 보였다. 팀은 이 통로를 따라갔다. 통로는 약 200피트 길이었고 작은 방에서 끝났다. 하지만 이 방에는 출구가 없었다. 그것은 막다른 길이었다. 팀은 좌절했다. 그들은 동굴로 돌아왔다. 제임스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동굴 면적의 약 절반을 탐색했다고 추정했다. 그들은 계속해야 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2개의 통로를 더 발견했다. 첫 번째는 완전히 비어있는 작은 방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는 길고 구불구불한 통로로 이어졌는데 결국 무너진 구역에서 끝났다. 바위들이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렸다. 팀은 낙담하고 있었다. 사라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들이 들어온 방식대로 출구를 찾는 것이 가능했다. 그저 체계적으로 찾아야 했다. 3시간째 팀이 동굴의 깊은 곳을 탐사하던 중이었다. 안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천장의 수정 결정들은 특정 구역에서 다르게 배열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화살표처럼 방향을 가리키는 패턴을 만들었다. 안나는 사라와 제임스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 세 사람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약간 그늘진 구역이 있었다. 팀은 그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숨겨진 좁은 통로가 있었다. 그것은 매우 눈에 띄지 않아 쉽게 지나칠 수 있었다. 팀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은 위로 이어지는 통로였다. 팀은 조심스럽게 이 통로로 들어갔다. 통로는 매우 좁았고 너비는 약 3피트였다. 벽은 거칠었다. 바닥은 울퉁불퉁했다. 하지만 통로는 분명히 위쪽으로 경사져 있었다. 팀의 희망이 커졌다. 그들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통로는 여러 번 꺾였다.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이어졌다. 제임스는 막다른 길이더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매 구비마다 분필로 표시했다. 약 30분을 오른 후 통로는 익숙한 장소로 연결되었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 들어왔던 석판 테이블과 도구들이 있던 방이었다. 그러나 이제 방의 입구는 열려 있었다. 석판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뒤로 물러나 있었다. 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재빨리 방 밖으로 나섰다. 그들은 다시 길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통로를 따라 동굴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들어왔던 복도를 발견했다. 제임스 위의 분필 표시는 여전히 보였다. 팀은 이 복도를 따라갔다. 약 10분 후 그들은 그 계단에 도착했다. 그들은 재빨리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위층 방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들은 안전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석관은 마치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원래의 위치로 돌아와 있었다. 사라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돌 버튼은 여전히 약간 눌려 있었지만 석관은 완전히 닫혀 있었다. 이것은 혼란스러웠다. 제임스는 아마 자동 초기화 장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것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 팀은 나중에 이것에 대해 생각하기로 결정했다. 당장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팀은 통로를 통해 기어나와 밖으로 나왔다. 그들이 발굴 현장에 나타났을 때는 이미 밤이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팀은 그들이 약 5에서 6시간 동안 지하에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캠프를 향해 걸어갔다. 그들이 다가가자 바투가 달려왔다. 그는 매우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라디오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을 확인하러 왔지만 통로로 들어갈 용기는 없었다. 에르데는 현장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같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사라는 사과하며 예상치 못한 발견 때문에 계획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지하 단지를 발견했다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바투와 에르데는 경악한 표정이었다. 에르데는 그들이 밖으로 나온 것을 매우 운이 좋다고 말했다. 그곳에는 나쁜 영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조상들은 어떤 이유로 그곳을 봉인했었다. 사라는 모든 것이 과학적이며 영혼 같은 것은 없다고 다시 한번 확신시켰다. 하지만 사라는 속으로는 약간의 의심을 품었다. 그들이 겪었던 일은 매우 이상했다. 캠프로 돌아온 팀은 식사를 하고 경험들을 논의했다. 세 사람은 이 발견이 기념비적이라는데 동의했다. 이 구조물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했다. 그것은 어떤 고도로 발전한 문명의 작품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하다는 것도 분명했다. 함정들이 있었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사라는 이제 몽골 당국에 즉시 알리기로 결정했다. 그들에게는 적절한 지원과 더 큰 팀, 더 나은 장비가 필요했다. 제임스는 며칠 기다리자고 제안했다. 자신들의 발견 사항을 제대로 기록하자고 말했다. 그런 다음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자고 했다. 안나도 동의했다. 사라는 좋다고 말하며 2, 3일 더 시간을 가지고 보고하겠다고 했다. 다음 이틀 동안 팀은 자신들의 발견들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모든 사진들이 정리되었다. 기록들이 취합되었다. 샘플들은 조심스럽게 보관되었다. 사라는 탐사한 구조물의 상세한 지도를 만들었다. 제임스는 건축 도면을 그렸다. 안나는 상징들의 목록을 준비했다. 수정은 안전한 용기에 담겼다. 금속판들은 개별적으로 포장되었다. 팀은 이 작업에 완전히 몰두했다. 그들은 밤새워 깨어 일했다. 그들의 행동에는 강박적인 면이 생겨났다. 바투와 에르데는 팀의 행동이 이상해졌음을 알아챘다. 그들은 보조 직원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텐트에서 보냈다. 때로는 서로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에르데는 바투에게 그들에게 뭔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장소는 저주받았으며 그들이 그 저주를 활성화시켰다고 했다. 바투는 팀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에르데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대답했다. 일어날 일은 이미 일어났다. 6월 22일 사라는 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마지막 사진들을 찍고 특정 측정값들을 확인하고 싶었다. 제임스와 안나도 동의했다. 세 사람은 장비를 준비했다. 시간은 대략 오전 10시였다. 날씨는 맑았다. 팀은 현장으로 걸어갔다. 바투는 그들을 막으려 했다. 오늘은 상서로운 날이 아니니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팀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사라는 그들이 2-3시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통로를 통해 팀은 방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그들이 떠났을 때와 똑같았다. 팀은 작업을 시작했다. 사라는 특정 벽면 구역들을 촬영했다. 제임스는 바닥의 기하학적 패턴을 측정했다. 안나는 석관의 상징들을 마지막으로 연구했다. 시간은 흘러갔다. 11시가 되었고 이어서 12시가 되었다. 팀은 너무 몰두하여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대략 12시 30분에 제임스는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라는 거의 다 끝났으니 조금만 더 작업하자고 말했다. 1시가 되었다.
팀은 여전히 방 안에 있었다. 안나는 갑자기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사라와 제임스에게 말했다. 두 사람도 그것을 알아챘다. 제임스는 온도계를 확인했다. 온도는 실제로 약 10도 정도 떨어져 있었다. 이것은 이상했다. 명확한 이유는 없었다. 사라는 그들이 이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팀은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팀이 출구 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방 안에서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것은 사라가 석관의 상징을 처음 만졌을 때 들었던 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시끄러웠고 점점 커지고 있었다. 팀은 얼어붙었다. 윙윙거림은 이제 진동으로 변했다. 방 전체가 진동하고 있었다. 바닥 타일들이 흔들렸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라는 소리쳐 도망가라고 외쳤다. 팀은 통로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안나가 통로로 들어가려는 순간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밀어 방 안으로 돌려보냈다. 안나는 쓰러졌다. 사라와 제임스는 그녀를 돕기 위해 돌아섰다. 윙윙거림은 이제 고음의 소리가 되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다. 세 사람은 귀를 막았다. 방의 조각들은 안나가 그날 밤 보았던 것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바닥의 기하학적 패턴 또한 빛을 냈다. 석관 주변의 공기는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석관은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다. 뚜껑이 천천히 미끄러져 열렸다. 안쪽은 어둠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평범한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빛을 흡수하는 듯한 공허함이었다. 팀은 넋을 잃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연기처럼 형체가 없었다. 하지만 천천히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막연하게 인간과 닮은 형체였다. 그것은 매우 키가 컸고 약 8피트 높이였다. 그 구조는 길쭉했다. 뚜렷한 특징은 없었고 그저 실루엣일 뿐이었다. 그것은 방 안을 떠다녔다. 팀은 겁에 질렸다. 사라의 과학적인 정신은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애썼다. 가스일 수도 있고 화학 반응일 수도 있고 환각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본능은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라고 알려주었다. 그 형체가 움직였다. 그것은 팀을 향해 떠다니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뒷걸음질 쳤다. 제임스는 필사적으로 통로로 가려 했지만 또다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다. 그들은 갇혔다. 형체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안나는 눈을 감았다. 사라는 제임스의 손을 잡았다. 제임스는 필사적인 시도로 손전등을 형체에 비췄다. 빛은 형체를 통과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형체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목소리 같았지만 단어는 아니었다. 여러 소리가 겹쳐지는 듯 했다. 불협화음이었고 불안감을 주었다. 갑자기 방 안의 모든 상징들이 최대 강도로 빛나기 시작했다. 빛은 너무 밝아서 팀은 눈을 가려야 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다. 윙윙거림이 멎었다. 진동도 멈췄다. 빛도 사라졌다. 석관은 닫혔다. 형체는 사라졌다. 방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팀은 혼란스러웠다. 방금 일어난 일이 실제였을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 사람 모두 같은 것을 보았다. 이것은 공유된 환각이 아니었다. 이것은 실제였다. 제임스는 즉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사라와 안나도 동의했다. 세 사람은 재빨리 장비를 챙겨 통로 쪽으로 달렸다. 이번에는 어떤 장벽도 없었다. 그들은 쉽게 통로를 빠져나왔다. 그들은 최대한 빨리 발굴 현장에서 캠프 쪽으로 달렸다. 바투와 에르데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 팀원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들은 헐떡거렸다. 바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사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 짐을 싸야 한다고만 말했다. 그들은 이곳을 떠날 것이었다. 팀은 미친 듯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장비, 샘플, 서류, 모든 것을 챙겼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장면이었다. 사라는 위성 전화를 들고 울란바토르에 전화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들을 데리러 와달라고 요청했다. 담당자는 무슨 비상사태냐고 물었다. 사라는 의료 비상사태이며 누군가 부상당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헬리콥터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도착할 수 없다고 했다. 사라는 좌절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좋다고 말하며 아침에 헬리콥터를 보내달라고 했다. 그날 밤 팀은 캠프에서 보냈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세 사람은 깨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제임스는 그들이 본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마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첨단 기술이었을 것이다. 홀로그램이나 투영 같은 것이었다. 사라는 그것이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나는 그것이 기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사라와 제임스는 안나를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두 사람도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들이 정말 초자연적인 것을 마주했던 것일까? 아침이 밝았다. 헬리콥터가 도착했다. 팀은 모든 장비와 샘플을 실었다. 바투와 에르덴이 도왔다. 헬리콥터가 이륙하려 할 때 사라는 현장의 마지막 사진을 찍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꺼냈다. 제임스와 안나도 함께 섰다. 바투가 사진을 찍었다. 세 사람은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 뒤에는 발굴 현장이 있었다. 카메라가 찰칵 소리를 냈다. 사진이 찍혔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단체 사진이었다. 팀은 헬리콥터에 탑승했다. 헬리콥터가 이륙했다. 현장은 점점 작아지다가 점이 되었고 이내 사라졌다. 헬리콥터는 울란바토르를 향해 비행하고 있었다. 비행은 약 2시간 정도 걸렸다. 팀은 조용했다. 모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사라는 노트북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제임스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안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은 아니었다. 약 1시간 비행 후 조종사는 안내했다. 그들은 작은 전초 기지에서 잠시 연료를 보충할 것이었다. 헬리콥터는 착륙했다. 조종사는 이것이 10에서 15분 정도의 짧은 정차라고 말했다. 팀은 헬리콥터 안에 머물렀다. 조종사가 연료를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팀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사진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화면에서 자신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발굴지, 근처의 흐릿한 그림자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확대했습니다. 그것은 형상이었습니다. 매우 희미했지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방에서 보았던 키가 큰 형상이었습니다. 그 형상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사라는 제임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임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나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확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실제였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의 사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돌아왔습니다. 헬리콥터는 다시 이륙했습니다. 팀은 조종사에게 사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관계자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라는 실제 의료 비상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몇 가지 안전상의 이유로 긴급 철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들은 기뻐하지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팀은 한 호텔에 숙소를 배정받았습니다. 사라는 그들이 며칠 동안 이곳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견을 정리한 후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3일 동안 팀은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룸서비스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발견을 문서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샘플을 검사했습니다. 결정을 연구했습니다. 금속판을 해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나는 상징들의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제임스는 구조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사라는 전체 보고서를 취합했습니다. 이것은 집중적인 작업이었습니다. 팀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강박적으로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자신들이 이것을 제대로 문서화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들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6월 26일 저녁에 사라는 마침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약 50페이지에 달하는 포괄적인 문서였습니다. 여기에는 상세한 설명, 사진, 도표, 그리고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까요? 특히 형상이 담긴 그 사진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조작되거나 편집된 것이라고 말할까요? 사라는 제임스와 안나와 논의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들이 오직 사실만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나는 이 모든 것을 즉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몽골 당국에, 그 다음 일부 선별된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월 27일 아침에 사라는 몽골 문화부에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국장이 바쁘지만 28일에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하루를 호텔에서 보냈습니다. 저녁에 세 사람은 짧은 산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호텔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호텔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팀은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사라는 자신들의 경험을 함께 되짚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연대기를 명확히 하여 내일 회의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와 안나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근처에 있었지만 아무도 특별히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느낌을 떨쳐버렸습니다. 약 1시간 후 팀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사라는 뭔가 흐트러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서류들이 약간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닫아두었던 노트북 화면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사라는 제임스와 안나를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 만져진 것 같다고 느꼈지만 없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아마도 하우스키핑이 청소를 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것이 다른 무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그들의 물건을 뒤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호텔 경영진에게 전화하여 불평했습니다. 지배인은 사과하며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몽골 당국이 자신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팀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사라는 자신들의 모든 중요한 문서와 샘플을 안전하게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방에 넣어 자신의 옆에 두었습니다. 밤에 사라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 형상을 떠올렸습니다. 그 소리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경험 또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보고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더 나쁘게는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라는 일기장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혼란스럽고 두렵지만 헌신적이라고 썼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6월 28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팀은 준비를 마치고 문화부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문화부 건물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접수처로 가서 자신들의 약속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약 30분을 기다린 후 그들은 국장의 사무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바타르 국장은 중년 남성으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팀에게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초기 발견, 발굴 과정, 방위 발견, 지하 복합 시설의 발견, 유물, 그리고 마침내 그 이상한 경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사진, 문서, 그리고 샘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타르 씨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발표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사라가 마쳤을 때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 바타르 씨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문서화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장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특히 팀이 초자연적 현상과의 조우를 언급한 부분이 그러했습니다. 바타르 씨는 과학계에서 그러한 주장을 매우 회의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팀이 이 부분을 보고서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머지 발견들은 매우 가치 있으며 확실히 추가 조사를 보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요소가 모든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라는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이 경험한 것만을 보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과학자들이며 쉽게 겁을 먹거나 환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바타르 씨는 사진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그는 사진 속 형상이 매우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 먼지, 카메라 결함 등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타르 씨는 팀이 몽골 정부가 이 발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초자연적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팀은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타르 씨가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학계는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라는 마지못해 보고서를 수정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바타르 씨는 좋은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현장에 공식팀을 보내 적절히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라, 제임스, 그리고 안나가 원한다면 이 팀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팀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안나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진실이 억압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예상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사려 깊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아 그들은 논의했습니다. 안나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출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 가능한 모든 곳에 말입니다. 제임스는 그것이 그들의 전문적 명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라는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팀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텔 식당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가벼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고학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와 과거 경험들을 공유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라는 아침에 다시 만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밤 약 2시에 사라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아이디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망설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매우 침착하게 미첼 박사에게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박사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라는 그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본 것을 잊고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는 끊겼습니다. 사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제임스와 안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둘은 자신의 방으로 왔습니다. 사라는 전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임스에게도 얼마 전 비슷한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안나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팀은 걱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몽골 정부가 관련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조직이었을까요? 제임스는 그들이 이 경고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제안했습니다. 안나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약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발견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라는 타협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출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발견을 여러 위치에 백업할 것입니다. 클라우드 저장소에, 다른 장치에, 그리고 일부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도 보낼 것입니다. 만약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와 안나는 동의했습니다. 팀은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업은 약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작업을 마쳤을 때는 아침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사라는 이제 좀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다시 만나 몽골에 머무를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 약 6시쯤 사라는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사라는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호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접수처에 누군가가 사라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그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단지 급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라는 잠시 후에 내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몸을 단장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접수구역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이었고 양복을 입었으며 전문적인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라에게 다가와 조용히 미첼 박사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라는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둘은 호텔의 조용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첸 박사였고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독립연구자였습니다. 첸 박사는 사라가 몽골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첸 박사는 자신에게 출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라가 방문했던 그 장소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는 여러 곳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소를 방문했던 연구자들 중 여러 명이 사라지거나 이상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사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첸 박사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물었습니다. 첸 박사는 이 장소들을 추적하고 연구자들을 감시하는 매우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직은 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첸 박사는 사라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몽골을 떠나 자신들의 발견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라는 첸 박사를 왜 믿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첸 박사는 폴더를 꺼내 사라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에는 문서, 신문 스크랩, 그리고 연구 논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장소들과 다른 연구자들의 실종 또는 의문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라는 문서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첸 박사가 어떤 음모론자일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사라는 이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첸 박사는 자신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화번호가 적힌 카드 한 장을 사라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만약 사라가 도움이 필요하면 이 번호로 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첸 박사는 떠났습니다. 사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라가 제임스와 안나에게 전화하여 아래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첸 박사님과의 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류를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제임스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그렇게 많은 우연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선택지는 즉시 몽골을 떠나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그곳에 머물며 발견을 공개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팀은 매우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안나는 도망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싸우고 싶었습니다. 제임스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강력한 조직이 연루되어 있다면 세 명의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전략적으로 후퇴하여 안전하게 발견 사항을 확보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플랫폼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제임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몽골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들은 항공편을 예약하고 가능한 한 빨리 떠날 것이었습니다. 팀은 재빨리 짐을 꾸렸습니다. 사라는 항공편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저녁에 베이징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에서 새 좌석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각자의 목적지로 가는 연결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예약했습니다. 그들은 체크아웃하기 위해 리셉션으로 갔습니다. 계산을 마쳤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서둘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팀은 단호했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팀은 짐을 싣고 앉았습니다. 택시는 호텔을 출발하여 공항을 향해 달렸습니다. 경로는 평범했고 교통량은 보통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절반쯤 갔을 때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빨간색이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두 대의 검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나타나 택시의 양쪽을 막았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당황했습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서 몇몇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택시 문을 열고 팀에게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멈출 권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남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팀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태웠습니다. 짐도 가져갔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들은 빠르게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팀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납치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 의해, 왜,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들은 약 45분 동안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외딴 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침내 한 군의 밖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평범한 건물이었습니다. 팀은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한 방에 앉혀졌습니다. 그것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있는 간소한 방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문은 잠겼습니다. 팀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라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창문을 확인했지만 창살로 막혀 있었습니다. 안나는 전화를 꺼냈지만 신호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갇혔습니다. 사라는 침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누구든 그들은 분명히 팀에게서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저 겁을 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은 발견 사항을 몰수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팀은 가능한 한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저 안전하게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약 1시간 기다린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얼굴과 차가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카툰 씨이며 정부 관련 조직 소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라는 어느 정부 소속인지 물었습니다. 카툰 씨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녀는 팀이 제한된 장소에서 허가 없이 발굴 작업을 했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라는 몽골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툰 씨는 해당 장소가 기밀 구역이므로 그 허가증은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카툰 씨는 팀이 수집한 유물들은 몰수될 것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팀은 이 발견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협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따를 경우 풀려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이것이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강요될 수 없었습니다. 카툰 씨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이곳에서는 어떤 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그들의 규칙만이 통용되었습니다. 팀은 자신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부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라는 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툰 씨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팀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엄격한 비밀 유지 협약이었습니다. 어떠한 위반도 형사 범죄로 간주될 것이었습니다. 팀은 마지못해 서명했습니다. 카툰 씨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팀의 모든 짐이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물, 샘플, 서류 등 모든 것이 몰수되었습니다. 팀의 장치들도 확인되었고 모든 관련 파일은 삭제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저장소 또한 접근되어 데이터가 제거되었습니다. 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그토록 효율적으로 지워질 수 있었을까요? 카툰 씨는 그들의 조직이 매우 유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팀에게는 마지막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일어난 일을 잊으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만약 발견 사항을 공개하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한다면 결과는 가혹할 것이었습니다. 카툰 씨는 신호를 보냈고 팀은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들은 벤에 태워졌습니다. 벤은 출발했습니다. 벤은 약 1시간 동안 달렸습니다. 팀은 어딘가에 내려졌습니다. 그들이 밖에 나왔을 때 그들은 울란바토르 외곽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짐은 그대로 있었지만 모든 귀중한 내용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팀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 모든 발견은 빼앗겼습니다. 사라는 적어도 그들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제임스와 안나는 동의했지만 그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팀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항공편을 체크인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모두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크게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팀은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몽골은 아래로 작아져 갔습니다. 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장은 끝났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팀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사라는 비록 비밀 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데이터가 지워졌지만 그들의 경험과 기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하지만 기억만을 바탕으로는 신뢰할 만한 보고서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아마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의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감동적인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항공편으로, 제임스는 자신의 항공편으로, 안나는 자신의 항공편으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3일 후, 사라는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일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몽골에서의 경험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형상과 그 방이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사라는 치료사와 상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전문적인 도움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그녀는 치료색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좌절스러웠습니다. 제임스 또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으로 돌아와 강의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업에서 산만했고 연구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제임스가 변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몇몇은 물어보기도 했지만 제임스는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몽골 여행이 조금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러시아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은둔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사교 행사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파트에 머물면서 자신의 노트를 다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기억 속에서 보았던 상징들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착이 되었습니다. 안나의 가족은 걱정하여 그녀를 의사에게 데려가려고 생각했습니다. 몽골 여행 2주 후, 사라에게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목은 경고합니다 였습니다. 사라는 망설이며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잊어라.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마주할 것이다. 라는 한 줄만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도 서명도 없었습니다. 사라는 이메일을 삭제하고 바이러스가 있는지 컴퓨터를 스캔했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에게도 비슷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라는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화 통화나 이메일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날 것이었습니다. 제임스는 파리를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은 동의했습니다. 이틀 후 세 사람은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모든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화기를 껐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중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감시당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라는 연루된 조직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아마도 그들이 이 조직에 맞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그들이 포기한다면 진실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몰수되었습니다. 안나는 그들이 가져가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바투가 찍었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사라는 그 사진도 삭제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미소 지으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안나는 예방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몽골에 있을 때 안나는 아무도 모르는 매우 잘 알려지지 않은 이메일 계정으로 그 사진을 비밀리에 보냈었습니다. 안나는 노트북을 열고 그 이메일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사진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라와 제임스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사라는 하지만 단지 사진 한 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제임스는 사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형상이 있었습니다. 비록 불분명할지라도 이것은 시작점이었습니다. 팀은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신중하게 분석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독립 언론인이나 온라인 포럼 같은 곳일 것입니다. 주류가 아니면서 검열이 덜한 곳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했지만 팀은 동기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팀은 비밀리에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암호화된 통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장소에서 작업했습니다. 새어서히 문서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보정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세부 사항이 추출되었습니다. 기억들은 체계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느렸지만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 7월 29일이었습니다. 사라에게 제임스의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임스는 실종되었습니다. 그는 이틀 동안 대학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파트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쪽지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어떤 표시도 없었습니다. 사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안나에게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안나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사라는 안나의 룸메이트에게 전화했습니다. 룸메이트는 안나도 실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3일 동안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제임스와 안나 둘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와 친구에게로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48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좌절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평범한 실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몽골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첸 박사님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명함은 여전히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사라는 그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여러 번의 벨소리 후 첸 박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라는 절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첸 박사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임스와 안나가 아마 그 조직에게 붙잡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첸 박사님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직은 매우 강력합니다. 사라는 경찰과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첸 박사님은 그것이 사라 또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 없이는 이것은 그저 음모론처럼 보일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적어도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을 공개할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녀에게도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적어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익명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전체 이야기를 썼습니다.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게시했습니다. 블로그는 공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는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것이 정교한 조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이것이 제임스와 안나를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뒤 블로그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도메인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라는 다시 블로그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몇 시간 안에 블로그는 삭제되었습니다. 사라는 그 조직이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억압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라는 좌절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 8월 11일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의 한 발굴 현장 근처에서 세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당국은 시신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사라 미첼, 제임스 첸, 그리고 안나 볼코프였습니다. 몇 주 전 탐험에 나섰던 3명의 고고학자들이었습니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3명 모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발굴 현장에서 일하던 중 구조물 붕괴로 인해 매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라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국에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안나는 실종되었지만 몽골에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라는 즉시 뉴스기관에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스기관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몽골 당국이 시신들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DNA 검사까지 완료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라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기관은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뉴스 기사는 그대로였습니다.
사라는 이것이 은폐 작전임을 깨달았습니다. 세 명 모두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된 것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마도 제임스와 안나가 정말로 살해되었고 당국이 이야기를 조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공식적으로 사망했다면 누가 자신을 믿어줄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사라는 절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잠적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길 것입니다. 익명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언젠가 미래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라는 모든 소지품을 챙기고 가짜 신분을 마련한 뒤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라 미첼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녀는 어딘가에 숨어 기다리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아니면 아마도 잠시 멈춘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은 드러날 것입니다. 몽골의 그 발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형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구조물은 무엇이었으며 그 문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제임스와 안나는 어디에 있으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는 아직 살아 있을까요?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세 사람이 미소 짓던 그 마지막 사진이 있습니다. 그들 뒤에는 신비로운 형상이 있었죠. 그 사진은 어딘가에 분명 존재합니다. 아마도 안나의 비밀 이메일 계정에 아직 저장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라가 잠시 블로그에 게시했을 때 누군가 다운로드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진은 언젠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아마도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밤에 당신을 잠 못 이루게 할 불안하고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우리의 세상에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코 드러나지 말아야 할 비밀들이 있을까요? 인간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장소들이 있을까요? 이 미스터리는 당신에게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질 것입니다.